문재인의 경우를 봅시다. 문재인의 경우는 이 원희복 기자가 쓴, 원희복 선생님, 지금 경향신문 기자로 평생 일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다른 민족일보에 아니면 개입, 민족일보 민족화해 편집인이고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원희복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문재인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고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잘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 재구성과 집권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그 원희복 선생님은 글 쓰시는 그런 재능을 타고나신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평생 기자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요. 꼭 문재인 정부에서 뭘 잘못했길래 그걸 우리가 반성해서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작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4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문재인은 첫 공직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률가로서 원칙을 강조했지만 단호하지 못했고 신중했지만 소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좋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또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은 정치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행정적으로 실현케 하는 지휘부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을 겸비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적 문제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변호사로 살아온 그는 정치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을 우선시했다. 자기가 비서실장이면 정치하는 처음 제일 꼭대기 있잖아. 정치를 하는 제일 꼭대기. 근데 정치적 판단은 안 하고 법률적 판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의 행태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솔직히 그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은 원칙을 사수하는 단호함도 조직을 장악하는 지도력도 별로였다. 비서실장 시절 내각을 장악해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관에게 면박당한 일화까지 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비서실장이 장관에게 면박을 당했겠어. 비서실장으로 그의 주된 관심은 구설수 많은 노 대통령의 조용한 뒷수습이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내조형 참모였던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우유부단, 참모형,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 그런 얘기야 전부. 청와대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대통령은 정치가입니다. 비서실장도 정치가예요. 그런데 정치는 안 하고 뭐예요? 내조. 성품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가니까 자기도 내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법률가니까 법을 따져 맨날. 법은 어디에 있다고? 법 위엔 인간 상식의 맨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법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인간의 상식은 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법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향하여 고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법이 뭐라고 했을 때 정치는 법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해요. 법은 인간의 삶을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정치예요. 경영이라고요. 그래서 법률가들과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 자꾸 법률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난 법률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고등한 정신 능력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법률을 파괴하고 법률을 없애버리고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이 블록체인 세계가 우리 앞에 닥쳐왔는데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야? 박상기 아니었어? 법대 교수. 이게 정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문명이 어떻게 가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고 법에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 이 등신들이. 내가 109강에서 그 헤프틀링스 프라이카프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독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법에도 없고 독일 기본법에도 없는 비밀리에 동독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 정치범이에요. 정치범들을 다 몸값을 주고 사왔어요. 소독으로. 그 가족들까지 다 정치범들을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의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동독에다 다 퍼준 거예요. 그게 몸값을 지불하고. 미국 문헌을 보니까 그게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게 환율이 계속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 딱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약 33,755명을 63년서부터 89년까지 바로 통일되기 바로 전해까지 33,756명을 이렇게 사왔어요. 동독의 정치범들을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자를 다 소독으로 사왔는데 아무도 국민은 몰랐어요. 이게. 아무도 몰랐다고 이거를. 통일되고 나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동독과 서독 사이에 서로 비밀협정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 관련된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총리야 당연히 정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계속 그걸 해왔던 거야. 불법이야 이게 합법이야. 이게 불법이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불법이냐고 합법이냐고. 이게 내 법률가들한테 묻는 거야. 너희들. 말해봐. 정치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청와대에 앉아서 이런 정치를 하지 않고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찾고 앉았는 이 등신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야. 문재인이 그랬어요. 문재인이. 나 그 생각만 해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칠푼이 같이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률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네츠폴리틱 사건 이거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를 2015년 그 당시 메르켈 총리 시절에 있던 건데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걸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58강에서 내가 다뤘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안 봤어요. 이게 58강이 아니라 호회 9강에서 했는데 이게 만 조회수도 없어요. 이게 몇천 조회수 있더라고. 거의 안 봤어요. 이게 정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청장이 수사하겠다 하는 것을 다 막았어. 그래도 계속 수사를 하니까 해고해 버렸어. 연방 검찰청장을 해고하는 것은 그냥 오네 그룬트 독일 말로 오네 그룬트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너 그만둬. 그러면 그냥 해고하는 거예요. 검찰청장, 연방 검찰청장이. 그 하랄드 랑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해고됐어요. 그냥 바로 해고했어요. 아니 임명직인데 왜 해고를 못합니까? 임기가 있다고? 법에서 고정했다고? 그걸 법을 지키라고? 한 집안이 멸물지화를 당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그냥 가만 놔두고 있었잖아. 이 법의 틀에 막힌 이 먹통 같은 생각. 정치가 뭔지를 모르고 대통령을 했던 이 사람들 이거. 정치란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귀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것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 내에 있는 거니까 연방 총리에게 서로 당이 달라요. 연방 총리는 기민당 소속이고 법무부 장관은 3인당 소속이었거든. 그러니까 총리한테 보고했겠지. 보고하고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식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상식의 맨 아래 뭐가 있어요? 우리 상식이 밴드가 있으면 맨 아래 법률이라는 쫙 기본. 이것을 침범하는데 이것을 침범하고 내려가면 몰상식이 돼요.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퇴화합니다. 상식이란 뭐냐?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성적 사고체계, 이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법에 없어. 근데 상식을 초월해. 독일 정치인들이 동독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을 동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다 사와요. 그게 Häftlings Freikauf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정치인들만 알고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통일되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죠. 정치란 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인도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할 경우 법률을 만들면 돼요. 정치하는 놈들이 그런 생각도 못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데. 계속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일을 겪어보니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는 너무 조심스럽게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정면으로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수사를 아예 거부한다든지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회한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주어졌을 때는 못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지. 이런 짓을.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도리어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한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일단은 너무 방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은 아직까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은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혼선 혼란이 있을 뿐이다. 반발이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애초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저항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사태를 낙관적으로 봤다. 낙관적으로 봐.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쭉 지나서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개혁 과정에서 사소한 반발을 무시하거나 양호하거나 양보하면서 해결하면 된다. 중간 정도의 반발도 뭐 이렇게 이렇게 다독으려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큰 반발, 아주 큰 반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강력하게 제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드시 싸워서 제압하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했어요. 문재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원희복 선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의지는 막상 사태가 닥쳤을 때는 실행되지 못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어떻게 돼?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야.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해 무차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항명이다.
뭐 인문권에 대한 항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쿠데타를 시작한 거죠. 1979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사저를 접수하는 12.12 사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보죠.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